유희경이 왜 이제 매창 만나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 그때 결석했어서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 매창이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기생 시인이 있어요. 황진이와 필적할 정도로 글솜씨에 있어서 글솜씨만 따졌을 때 기생 중에 누가 글을 가장 잘 썼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의견이 좀 나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황진이가 이제 톱인 것 같고 두 번째가 매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창이 글을 굉장히 잘 썼는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아전이에요. 아전이라는 건 그 이방 호방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또 밑에서 일봐주는 그런 중인이거든요. 그 엄마가 관기였어요. 그 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매창이. 그래서 매창도 그 옛날 신부는 천자수문법이라고 해서 자식은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중국이랑은 달라요. 중국은 아버지 신분을 따라갔거든요. 우리는 엄마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별나게 서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놈은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원이 정도전이 아주 최고의 정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정도전을 죽임으로써 정도전이 왜냐하면 이제 태조 이성계를 잘 타협을 해서 방석을 태자로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태자 방석은 자기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자식이잖아요. 자기는 적자 출신의 아들이고 또 조선을 건국할 때 지대한 공을 세웠고 그런데 자기 형제들, 자기 형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을 세자로 삼으니까 그게 이제 열받은 건데 그 배후에 정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도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석을 택할 수밖에 없죠. 왜?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내 위에 있는 신하 입장에서 좀 멍청한 게 차라리 낫죠.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윤가가 너무 멍청하니까 김가가 다 해쳐먹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세자 방송은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보다 아마 정도전은 위정부 중심의 신하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옳다라는 뭐 명분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왕은 이제 세습이잖아. 그러니까 그게는 뭐 똑똑한 왕도 있을 수 있지만 멍청하거나 뭐 폭군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의정부, 그죠? 의정부와 그 유판서들 잘 나라를 운영해가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이제 사상이었잖아요. 사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의도는 좀 별로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겠죠. 내가 만약에 이방원이더라도 의도는 안 좋게 읽혔을 것 같아요. 그 의도가. 왜냐하면 세자를 그 어린 애를 세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1차 왕자인한테 제거하는 인물 중에 정도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도전이 바로 서자 출신이에요. 고려 시대에는 서자에 대해서 차별이 없었어요. 서자들도 벼슬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 아버지 신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쩌면 고려도 그와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자에 대한 따로 차별이 없었어요. 근데 조선에 와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태종 이방원이 직접 지시하잖아요. 서자들을 절대 벼슬에 주지 말아라. 그리고 성종 때 경국대전 이제 조선의 최고의 법전이죠. 그게 아예 명시가 되잖아요. 서자들은 벼슬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매창 얘기하다가 거기를 잠깐 갔는데 그 매창도 그런 이제 신분이 그랬고 매창이 처음 사랑했던 남자가 유희경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유희경도 신분이 천민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때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뛰어난 시인이었거든요.
한시, 그 당시는 한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기에 어때요? 아까 산업농장에서 이 살을 제외한 농공상 여기 평민들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 그 당시에는 글을 잘 모르잖아요. 한문을 이 사람들 배울 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상한 게 있죠. 뭐 아까 여기 이영무, 유득공, 박재가 또 유희경 이런 사람들 천민인데 또 허균의 스승 이단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너무 잘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은 다 뭐겠어요? 아버지들이 다 양반이었던 거죠. 그 서자라고 해서 대부분이 좀 가난하게는 지내요. 왜냐면 이제 끝까지 그 첩이 사랑을 받는 건 아니잖아. 어느 순간에 내쳐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좀 이제 후원을 잘 못 받겠잖아. 이제 조금 이따 이동무 얘기하겠지만 이동무 얘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세배 지내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면은 이제 새 옷을 입고 가죽띠를 옛날에 보면 왜 허리를 가죽끈으로 묶잖아요. 그 가죽으로 허리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죽신을 신고 이제 세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덕담을 어른들이 해주잖아요. 그럼 덕담을 듣고 나와서 가죽신을 신고 뛸 때면 마음이 둥둥 떠올라서 너무 기뻤다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어때요? 후원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 정말 눈물겹게 진짜 가난한 삶을 살아요. 나중에는. 근데 아마 지금 유희경은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희경이 그 처음 부안에 내려와서 매창을 만났을 때 매창이 16살인가 그래요. 그리고 유희경은 30몇 살 위에 34살인가 위야. 근데 둘이 운명 같은 사랑을 해요. 유희경도 이때 그 유희경의 그 송국 그 사람 아니 송국은 이달이고 이 사람의 또 나이다.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지은 자기 책 전집에 보면은 처음으로 파괴했다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부남이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유부남이었는데 여기 부안에 와서 매창을 만나서 매창의 시에 반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또 매창도 유희경 옛날 사람들은 그런 7기생들은 다 시서와 뭐 음악 이런 게 다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시로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유희경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한동안 한 15년을 못 만나요. 그러다가 유희경이 한 60이 넘어가지고 다시 내려오거든. 그때 만났을 때 그 시 보면은 한번 지난번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카톡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유희경이 쓴 시에 보면 거기 그 무상선녀와 이제 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상선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고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무상선녀 그런 얘기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다시 그거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어쨌든 중국 이런 박지원의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뭐 마장전이나 이런 책들 또 묘령전도 그렇고 또는 그런 고사나 그런 데서 인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은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제가 고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해야 애들한테 그냥 네가 아는 거 가지고만 접근해서 읽어도 의미가 어느 정도 통한다. 그 정도까지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제가 어떻게 그 옛날 경전, 그 고사 그걸 다 알겠어요. 저도 모르죠. 정 궁금한 것만 찾아서 보죠. 정 궁금한 것. 자, 이동무 얘기 한번 해볼까요? 홍대웅 얘기 하나 안 했죠. 홍대웅이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 역의 춘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자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공자가 그 제나라 사람인가 그렇죠.
그 공자 이야기 속에서 어떤 문화라는 게 그 자기네 나라에서 각각의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추추전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다양한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문화라는 걸 어때 항상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때 내 나라 문화, 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 가지고 우리끼리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고인 거고 다른 쪽에서 바라본다면 어때요? 문화가 여기가 최고라면 아까 중화라는 것처럼 여기가 최고면 나머지 문화들이 좀 열등한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외잖아요. 역외. 지역의 바깥쪽에서 만약에 중국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얘기예요. 아까 우주무항설에서 같이 또 파생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심이 역시 중국 니네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 조선도 니네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문화를 논하는 게 맞다 이런 사상인 거죠. 그렇게 또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시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파격적인 거죠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다 중국의 4대 하고 있던 때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허생전 얘기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허생전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폭렬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역의 춘추로운 같은 것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예, 문화라는 게 누가 중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화라는 것도 아까 우주무항설에서 봤듯이 중화가 중국의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문화라는 것도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혹시 이덕무 이분은 좀들 아시나요? 혹시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간서치에 들어봤죠? 그 혹시 기회 되면 이 책 한번 꼭 권하고 싶어요. 책만 보는 바보라는 책이 있어요. 안지용인가 이런 작가가 쓴 걸로 기억하는데 참 좋아요. 참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이덕무에 대한 이덕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덕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각사파들 이야기인데 참 읽다 보면 진짜 눈물겨운 이야기도 참 많아요. 자, 이덕무는 이제 이분이 어쨌든 전주이시예요. 전주이시고 그 자기 10대 종가가 어쨌든 왕족이었어요. 그 이제 서자로서 계보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조그맣게 되겠지만 어린 시절까지는 그래도 집안에서 좀 후원도 받으면서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 기록으로 봐서는. 자,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벼슬에 오르긴 해요. 언제? 정조 때. 정조는 그 서자들도 일부 등용을 했어요. 그때 등용된 사람들이 조금 아까 봤던 박제가 유득고, 그 다음에 이덕무,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 한 명 더 있는데 그 4명이 이제 규장각의 검시관. 그래서 규장각은 이제 세종 때 집현전이랑 좀 비슷한 학술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 같은 거를 보면서 교정도 하고 이제 좀 책 같은 거 바로 잡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사실 이거는 되게 이제 얕은 변설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냥 구국등 뭐 이런 주민센터 같은 데서 자료 정리하고 문서 정리 같은 거 하고 뭐 잘못된 글 같은 거 바로 잡고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정조가 그래도 이덕무를 굉장히 아꼈다라고 그래요. 이덕무가 아마
간서치라는 뜻이 간서치가 뭐예요? 간자가 볼간자잖아요. 서자는 글서자고. 그 치는 이게 재밌는 글자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차만식의 치수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데요. 이 치자가 이거 화자에 보면 어때요? 얘 플러스 RG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변이 있는 게 전부 다 병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의원 할 때 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건 지식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간서치 치매할 때 아마 이것도 이거 쓰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치매할 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간서치, 책만 보는 바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 이거는 간서치를 이렇게 한글로 풀어놓은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간서치전에 보면은 그거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자, 목명산이 어디예요? 목명산? 남산이에요. 서울 남산. 아까 여기 사대문 그릴 때 여기 숭례문이 있는 이쪽에 남산이 여기 있잖아요. 그 남산 아래에 여기 지금 필동 이런 데인데 이쪽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은 주로 그 양반들 중에서도 좀 몰락한 양반들. 그 화생전에서도 보면 목명산 얘기가 나왔고 그 이승 선생이 쓴 딸깍발이라는 유명한 그 수필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딸깍발이들이 사는 데가 바로 여기. 자, 그래서 그 아래 멍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라여 말을 잘하지 못하고 성품은 게으르고 졸렬한 데다. 성품이 게으르다 이거는 좀 겸손한 얘기인 것 같고요. 시무도 잘 알지 못해요. 시무라는 건 이제 이거 세상 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알지 못해. 바둑 장기는 도덕 알지 못한다. 남들이 일을 높게도 따지지 않았고 일을 길어도 끝내지 않으면 오직 책 보는 것만 즐거움을 여겨 죽거나 닫거나 줄이거나 병들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 자, 어릴 때부터 21살이 되도록 하루도 손에서 일책을 놓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21살이 되도록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얼마나 잘 읽고 그랬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방은 몸씨 작았지만 동창과 남창과 서창이 있어 해의 방향에 따라 빛을 받아 글을 읽었다. 그잖아요. 방이 되게 작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창들이 있어가지고 책을 옛날엔 전기가 없잖아요. 책을 읽으려면 오로지 빛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 있다가 안 들어오면 또 들어온 쪽으로 옮겨가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지금 읽는 거예요, 책을. 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책을 얻게 되면 문득 기뻐하며 웃었다. 집안 사람들은 그가 웃는 것을 보고 기이한 책을 얻은 줄을 알았다. 자, 두부의 온 유지를 더욱 좋아하여 끙끙 앓는 것처럼 골똘하여 엎드렸다. 그러다 심오한 뜻을 얻으면 너무 기뻐서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리는 마치 발까마귀가 깍깍대는 것 같다. 꼭 고요히 소리 없이 눈을 둥그랗게 뜨고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고 꿈결에서처럼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 간섭지, 즉 책만 읽는 멍청이라고 해도 또한 기쁘게 이를 받아들였다. 아무도 그의 정기를 짓는 이가 없으므로 이에 부축을 떨쳐 그 일을 써서 간섭지전을 지었다. 그 이름과 성은 적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를 자서전식으로 쓴 글이에요. 간섭지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서 이정무 책사랑 읽혀지시죠? 충분히. 이정무도 이제 아까 정조 때 등용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1778년에 사신이 갈 때 사신의 수행단으로 같이 중국으로 가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지원보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이서구를 제외하고 다 더 일찍이 연행을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은 이미 어때요? 중국 여행 이전에 중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제가의 북한이 가는 거, 그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이런 책들 다 중국을 기행하고 썼던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워낙 이 백타파들이 서로 친했고 박지원이 그게 좌장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박지원은 정통 그 영문가 출신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정이품 벼슬을 했었어요. 그게 정관급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한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아주 명문가 출신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다 이제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박지원보다는 일단은 조금 꿀리는 그죠 신분 그 체제 속에서 약간은 좀 꿀리는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대원과 우리가 그 박지원 얘기할 때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 식으로 보면 친구는 아니죠. 6살이니까 형 같은 동네 형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면 이동무는 4살밖에 차이 안 나요. 박지원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홍대원보다 더 나이 차도 갭도 작고 그래서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었지만 이동무가 박지원을 깍듯하게 스승으로 모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박지원도 또 그것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스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어쩌면 이제 신분의 차이 같은 것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박제가나 유득공은 또 이동무보다도 뭐 7살, 뭐 8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박지원을 스승으로 모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사실은 더 먼저 북경에 다 갔다 왔던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 대한 그 북학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홍대영의 아까 을병여행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책들은 그 북경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계승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박지원은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북경에 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지 않나요? 버전이 이렇게 좀 뒤로 가면서 좀 더 기능들이 많이 담기고 좋은 것들이 담긴 것처럼 그래서 열하일기가 그래서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 홍대원을 비롯한 북타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열화까지 간 거는 박지원이가 처음이었죠. 그렇죠. 조선 사신들 중에서 열화까지 갈 일이 없죠. 열화는 왜냐하면 청나라 황제의 별장이었거든요. 그 여름에 가서 그냥 잠시 쉬는 그런 별장이었던 거기 때문에 사신들이 그까지 갈 일은 없죠. 어쨌든 뭐 보면 정조가 그 이덕무를 많이 아꼈다라고 해요. 정조는 알다시피 그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정조가 되게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사람은 되게 그 성군으로서의 자질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는 되게 또 무서운 면이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좀 차차 얘기로 하기로 하고. 근데 정조는 어쨌든 이성무를 굉장히 아꼈대요. 아껴가지고 특히 이제 이성무가 책 읽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옛날 사람들은 다 소리 내서 읽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려서부터 20살이 넘도록 하루도 책을 손에서 끈 날이 없을 정도는 책 읽는 그 얼마나 그게 참 윤기나게 읽었겠어요. 그래서 정조가 그렇게 아꼈다라고 하고 임금 앞길에서 소리를 좀 낮춰서 읽으면 야 소리 좀 더 키워서 읽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지력 같은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조는 이제 이정로를 능력을 높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여기서 검사관만 하지 말고 네가 책을 써서 남겨라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 그래서 이정로한테 이 책을 쓰라. 이정로가 결국 책을 써요. 여러 번 썼지만은 물론 정조한테 바치고 그 1년 있다 죽어요. 그리고 보면 그 정조가 이제 총 이정로가 15년 동안을 이제 관직이 있었는데 정조가 500번을 넘게 하사품을 들였다고 그래요. 아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500번 15년 동안에 그 남들은 한두 번밖에 되겠는 거예요, 그죠? 500번이 물론 그 큰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사품을 내렸다고. 또 이제 그 이정로가 쓴 책을 국가가 발행하고 돈을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정로가 죽고 나서 그 아들한테 벼슬을 다시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아꼈던 거예요. 신들의 52살 살았네요. 근데 이것도 내가 이 죽음도 어떻게 보면 정조가 제가 조금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어쩌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이제 문체반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얘기를 한참 해야 되니까 문체반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반정이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네, 역사 반정. 정부의 반대로. 그렇죠. 뭐 인조반정, 중종반정 뭐 이런 반정. 반정이라는 거는 왕조를 뒤엎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왕조를 뒤엎는 반정이 아니라 문체를 반정한다. 문체. 문체라는 건 글의 스타일이잖아요. 작가들이 그 사람이 작가, 나는 이런 작가라는 거를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게 바로 문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글을 잘 쓴다라는 거. 우리가 왜 음악 잘하는 애들이 그 사람만의 어떤 뭐 느낌, 필이 있고 또 그 사람만의 뭐 어떤 음색이 있잖아요. 들으면 아, 얘 누구야 딱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게 작가한테는 스타일, 문체입니다. 근데 정조는 문체 반정을 왜 왕이 스스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문체를 바꿔라. 누구 보고 내린 명령이겠어요? 박지원부터 연암체. 박지원은 당시에 굉장히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연암체라는 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읽는 이런 소설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당시 정조의 눈에는 되게 불량스러웠던 거예요. 정조는 고문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FM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사랑했던 사람이 정약용이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정약용 선생이에요. 정조 그 위에 이제 이가완, 최재공 이런 인물들이 최재공부터 해서 이가완, 최재공이 그 당시 이제 정승이었는데 최재공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물러나면 이가완,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내 뒤를 보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주요 인물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또 남인이에요. 남인이고 정조 때는 이제 노름들이 특세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남인 그분들은 남인이고 또 남인들은 천주교에 조금 그 당시에 일찍 천주교를 받아들여요. 여기 혹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약용 집안을 빼놓고 천주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승훈이라든지 황사영의 벽사 사건이라든지 다 정약용 집안이에요. 정약용의 매형, 정약용 위에 형 정약종 같은 경우는 아예 밖에 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카가 황사영 벽사 사건도 유명한 그 황사영이고, 정약용 집안을 빼놓고 우리나라 천주교는 얘기가 안 돼. 남인들이 어쨌든 천주교에 좀
일찍부터 받아들여서 천주교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 무렵에 1792년 문체반정이 원래 정조 즉위 때부터 문체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약하게 하다가 이때 와서 갑자기 엄격해져요. 그래서 다 잡아들여요. 그리고 항상 정조가 학문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경연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약용 선생은 그분도 삶이 FM이잖아. 모범생이잖아. 그러니까 FM적인 그런 글들, 그런 것들을 다 써서 내니까 정조 눈에는 너무 그게 사랑스럽고 좋았던 거죠. 정약용을 그렇게 아꼈는데 이 무렵에 그 남인에 대한 이제 그 천주교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론들이 이 정조가 보니까 너무 남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인을 공격하는데 그 빌미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정조가 문체반정을 일으키게 된 거는 그런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이걸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또 유행했던 게 박지원이 그 갔다 오고 나서 이때 이미 1980년이잖아. 그러면 벌써 10년도 지난 얘기잖아.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그 당시 그런 풍의 글쓰기가 유행을 했던 거예요. 선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풍의 글쓰기가 유행하면서 심지어는 막 경연장이나 또는 성균관 유행들도 이런 풍의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조가 다 반성문 쓰게 해요. 반성문 다 써. 그래서 거기서 재빠르게 또 이렇게 탈바꾸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역사에서 좀 간신이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조순이라는 김조순. 그래서 안동김 씨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안동김 씨가 득세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인물이 김조순. 그래서 김조순 반성문 다 써가지고 정조가 그죠? 또 글을 써서 올렸는데 글을 잘 써가지고 용서해주고 벼슬 줘서 잘 나가게 되죠. 안동김 씨의 어떤 세도 정치에 막을 여는 사람이 김조순. 자, 그렇지만 연합은 어땠을까요? 연합의 그림이 연합은 이게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연합이 뱀띠거든요. 뱀띠. 뱀이었대요. 잘 피해다니면서 그래서 전 뭐 부족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몰래 이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연합은 끝내 반성문 제출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정조는 서원들을 나는 잠시 걔들을 그냥 이용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서원을 등용을 해놓고 잘 활용을 하면서 또 이동무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하사품을 내려주면서 이 무렵에 한 이야기인데 나는 그들을 잠시 이용했을 뿐이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했을 뿐이다.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잔인성을 보여주는 정조의 단면인데 정조가 홍국영리를 그렇게 딱 유중훈에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혀놓고 자기 정적들 다 제거시킨 다음에 팽식시키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신문에서 본 기사예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이분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정조가 신하한테 쓴 편지가 얼마 전에 발견된 게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제가 명을 내리는 거예요. 야, 너 저렇게 나쁜 놈이라고 상소 좀 나한테 올려. 벌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진짜 무서웠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또 자기 아버지 사후세자가 너무 이제 비참하게 죽어간 걸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늘
위험에 떨었던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정적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세자도 죽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전면에 안 나서잖아요. 숨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즉위하고 나서 홍구경을 지켜서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횡시키면서 자기가 이제 실법을 딱 잡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정조 저는 이해가 가요.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죠. 뭐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죽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노론과 남인 이 얘기 속에서 남인을 중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아버지를 죽이자라고 몰아세웠던 인물들도 노론 세력이잖아요. 그때 노령들이 세력을 갖고 있을 때니까. 물론 노론에서도 서로 한 나뉘어요. 시파각파로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이제 죽이자, 한쪽은 그래도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데 그 죽이자고 했던 그 파들은 기억했다가 다 제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조라는 인물이 그렇고, 자 여기 뭐 간선치전 지금 봤고, 그 다음에 우정에 관한 절제라는 아포리즘이라는 건 이제 신조나 진리 같은 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짧은 글을 우리가 아포리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재밌어요. 만약 한 사람이 직위를 얻게 되려면 나는 마땅히 10년간 콩나물을 심고 1년간 누에를 쳐서 순수 오색실로 물을 들이리. 열흘에 한 빛깔씩 물들인다면 50일 만에 5가지 빛깔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이를 따뜻한 불빛에 쬐어 말리니 여린 아내를 지켜 100번 단련한 금침을 가지고서 내 친구의 얼굴을 수목해 하여 귀한 비단으로 장식하고 고옥으로 축을 만들어 아마득히 높은 산과 양양이 흘러가는 그 사이에다 이를 펼쳐놓고 서로 마주보며 말없이 있다가 날이 뉘엿해지면 흉내한 것을 돌아갑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 사람이 직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콩나물을 10년을 심은 다음에 1년간 노예를 쳐서 그죠? 그 손수 여기서 짜낸 비단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허균 얘기를 할 때 제가 참 굉장히 좋았던 글 하나 그때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허균이 그 친구 그 건피를 기다리면서 쓴 그 글. 저는 그 문장 너무 좋거든요. 그 문장이. 그게 최고의 어떤 그 저한테는 백미 같은 그런 글인데 이글도 참 못지않은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한 이런 정성, 그죠? 친구 얻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다음 그 밑에 거 한번 보세요. 눈높 보시면서. 말 그대로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런 거를 기록한 글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게 긴 글 중에서 일부만 이제 제가 다 끊어온 거예요. 아까 간서치는 이제 전문이고 나머지 글들은 다 일부만 이제 끊어온 건데, 자, 추운 겨울 한칸 초가집에서 흙리버를 덮고 잠을 자다가 꼭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논어를 반통처럼 늘어세워 우풍을 맞고 한솔을 이불 위로 물고기 비늘처럼 이때어 덮고서야 겨우 얼어 죽기를 영원할 수 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어떠세요? 이때는 아마 이제 좀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어려웠었던 그 시기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칸 초과지. 이제 그래도 자기만의 방, 책 읽는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칸짜리. 옛날에 뭐 이런 단열 같은 거를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방에서 옷이불만 덮고 거의 뭐 얼어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죠? 그래서 얼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은 많잖아. 근데 책은 많으니까 어때? 책으로 삥 부르는 거야. 그리고 누웠는데 우리도 왜 요즘 겨울에도 서울역에 가보면 노숙자들 박스랑 신문 덮고 자잖아요. 그게 의외로 따뜻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동무 책으로 이렇게 쫙 덮고 자는 모습이잖아요. 아, 그거 참 우리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광경을 본다면 진짜 얼마나 눈물겨운 광경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 이동무가 이석우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이석우도 이제 전주희 씨예요. 같은 아마 전주희 씨로서 좀 친한 그런 통하는 게 있었는지 나이 차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우랑 굉장히 친해요. 주고받는 편지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박재화, 유득공, 이동무, 이석우 네 명이 공동 시집 같은 걸 만들 정도로 그렇게 시들을 잘 썼다고 이 사람이. 자, 내 집에 좋은 물건이라고는 단지 맹자 7편뿐인데 오랜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 200전에 팔아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어. 희낙낙하며 영재 유득공에게 달려가 크게 뽐내었고 영재의 굶주림도 또한 하나 오래되었던지라 내 말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좌시전을 팔아서는 남은 돈으로 술을 받아 나를 마시게 하지 못했다. 자, 이었지 맹자가 문수 밥을 지어 나를 먹여주고 좌씨가 손수 술을 따라 내게 권하는 것과 무에 달했어. 이에 맹자와 좌씨를 한없이 찬송하였더라. 그렇지만 우리들이 만약 해를 마치도록 이 두 책을 읽기만 했더라면 어찌 일찍이 조금의 굶주림을 구할 수 있었겠어. 그래서 나는 겨우 알았어. 책 읽어 부귀를 구한다는 것은 모두 유행의 꾀일 뿐이니 장 팔아치고 한번 건강하게 취하고 배불리 먹기를 도모하는 것이 확실함이 될 뿐 거짓 꿈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그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참 너무 눈물겨운 얘기들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굶주려 가면서도 책 읽기가 너무 좋았던 거고 책을 다른 거랑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나는 참을 수가 있는데 내 가족들이 배고프다고 지금 그죠? 징징거리고 있으니 아끼던 책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가족들 배불리 먹인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뭐 유득공한테 희낙낙하면서 갔다 오랬지만 이게 희낙낙했겠어요? 참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갔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유득공도 비슷한 처지니까 동병상련이죠. 정서로. 그죠? 그래서 좌시전을 팔아서 나를 위로하느라고 또 술을 사서 먹이는 거예요. 이런 친구라면 아까 얘기한 그 우정의 아프리즘에 대한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석우한테 이 생각은 어떠냐고 이 장면이에요. 자, 뭐 다른 주변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원래 책 이야기 하려고 했던 여학생 생성, 강문자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도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박지원을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홍대영과 이동무 얘기를 왜 제가 좀 세세히 했냐면 홍대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선구자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조금은 박지원이라는 워낙 그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홍대영이 조금 밀려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박지원을 만든 거는 홍대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홍대영 얘기를 먼저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동무 얘기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회원분이 한 번 이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절을 했어요. 정말 네, 좋은 책을 소개해 줘서 고맙다 하고 제가 절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대전 도서관에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은 좀 영향이 있어가지고 책이 대전시에서 선정돼서 대전시에서 뽑은 책으로 선정돼서 읽은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정말